선생님. 요즘 양포. 자, 보겠습니다. 주제 34번. 열강의 경제적 침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봤었던 강화도 조약 이런 거는 정치나 외교적 측면에서 조약 자체가 어떻게 부당한가 이런 것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의 내용들만 따로 뽑아서 이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조일 무역 규칙까지는 배운 거죠. 옆에 있는 조청 상민 수류 무역 잠정까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조일 수호 조교 속약이랑 조일 통상 잠정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이번 수능에 출제됐어요. 근데 이름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주지 않고 조일 수호 조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명칭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 조약이 나왔어? 라고 하는 순간 조금 헤맬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다 빼고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세 가지 정도 뽑아보면 4조에 따라서 부산이라는 항구를 개항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순차대로 원산, 인천 그렇게 개항을 했지. 이 순서는 무슨 순서야? 네, 서울. 수도인 서울로부터 멀리 있는 순서대로, 그치? 가장 가까운 인천을 나중에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조의 내용에 보시면 치외법권을 허용했어. 치외법권이란 일본인 상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디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치, 일본국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아마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무렵에는 원산, 인천, 부산과 같은 이러한 항구에서 일본 상인들이 치외법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탈적으로 무역을 행하거나 각종 사기나 범죄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 그 뒤이어서 체결하게 된 조일수호 조교 부록을 보시면 간행이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행이정이란 항구로부터 누가? 일본 상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리야? 들어와서 교역을 할 수 있는 거리야. 그래서 이때는 항구니까 점이야. 사실 항구라는 장소 하나. 근데 장소로부터 주변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간행이정 심리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파스를 원으로 딱 그리듯이 중심부로부터 주변 심리의 영역까지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고, 또 하나 개항장에서는 일본의 화폐를 사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당장 내일부터 인천, 부산 이런 데서는 엔화를 가지고 한국의 물건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유통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조일 무역규칙을 보겠습니다. 조일 무역규칙에서는 곡물을 수출해 갈 수 있다라는 규정을 했는데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무제한으로 곡물을 유출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이 세 가지 조약 그 어디에도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배제함으로써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물건을 사가고 팔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약을 근거로 할 때 1876년 이후 개항 막 했을 때 그 무렵의 경제적 특징을 보시면 거류지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거류지 무역이 뭔지 조금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로 인해서 객주나 행상과 같은 중간 상인들의 역할이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화도 조약에 근거한다면 부산이든 원산이든 인천이든 항구 한 군데 여기만 원래 일본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 그치? 근데 간행이정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방팔방 심리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어. 여기 색칠은 요 영역이 간행이정의 영역인 거야, 그치? 조금 넓어지니까 조금. 심리가 대충 몇 킬로일까? 4kg. 오, 4kg 정도면? 너네 배달시켜 먹는 음식집들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대략 가까운. 여기서 도원체육공원을 왔다 갔다 2번 하는 거리 정도일까? 그 정도? 그러니까 좀 목에 피맛은 나겠지만 그렇다고 못 갈 거리는 또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먼 거리긴 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천으로부터 심리? 그 정도 허용해주는 건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거리일 수는 있어서 그래도 조금의 생활 반경은 넓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고작 여기만 드나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본 상인들이 직접 컨택하고 싶은 조선의 소비자나 생산자는 내륙 깊숙이 거주하고 있어.
그럼 일본 상인들이 아무리 교류하려고 들어와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는 만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냐면 중간 상인들의 역할이 필요해. 백주나 행상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중간 상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의 역할은 일본인들이 요 주변에다가 파는 물건을 사서 내륙 깊숙이 5일장, 7일장 가서 팔아. 그리고 일본인들이 구하고 싶은 조선의 물건들을 5일장, 7일장에서 얘가 사서 한국까지 근처까지 가서 이렇게 판매를 해. 이렇게 중간 상인을 매개로 교류를 하는 형태를 거류지라고 하고 거류지라는 단어 자체는 이 영역을 거류지라고 해. 이 거류지라는 말은 이 영역을 가리켜.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 거류지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어서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형태 때문에 중간 상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 시외법권이 허용되고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지들 화폐를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게 되면서 약탈적 무역이 행해졌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본은 조선에게 영국산 면제품을 팔아넘겼어. 그리고 나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근거로 곡물을 수입해갔지. 그러니까 영국산 면제품 팔고 곡물을 수입해가는 구조였어. 근데 이렇게 되자 조선 내부에서의 면포 생산은 굉장히 타격을 입게 돼. 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냐면 영국에는 양이 있어. 우리보다 일단 원자재 자체가 품질이 좋아.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했어. 면제품을 공장에서 찍어내. 우리는 어떻게 면제품을 생산할까? 매워지. 그치. 막 이렇게 하나씩 거의 가내 수공업 느낌으로다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단가도 영국이 훨씬 저렴했고 품질 자체도 영국이 훨씬 좋았던 거야. 그럼 시장에서 면제품이 필요할 때 너희들이라면 애국심을 가지고 국내산을 사겠니? 아니면 영국산을 사겠니? 영국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일단 가격이나 품질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열심히 장인들이 면포를 생산해봐야 팔리지 않으니까 굉장한 타격을 입었던 거고 농민들이 열심히 곡물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조선인들이 사가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헐값에 사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곡물을 생산하는 농민들도 굉장히 값어치를 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쌀을 사서 먹어야 하는 대부분의 평민들이 너무 비싸지니까 곡물을 사서 먹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점점 열악해지고 있죠. 이러한 특징을 지닌 것이 개항 직후의 상황이다. 근데 시기가 조금 지나서 이모군란 이후 1883년 이후가 되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판도가 좀 뒤집히게 됩니다. 요때 1876년 이후 요때는 얘들아 이 세 조약이 전부 다 일본이랑 체결한 거잖아. 그래서 조선의 당시에 내정 간섭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뭔가에 간섭을 하고 있었던 두 개의 국가 일본과 청나라의 관계를 비교하자면 이러한 조약들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청나라보다 우위에 있었어. 이 당시에 청나라가 경제적으로 침투한 사례는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가 일본을 바짝 따라오기 시작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지. 그 내용을 한번 볼게.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그때마다 꼭 알려주는 힌트가 어디랑 어디를 개방한다? 양아지. 그치, 양화진과 한성을 개방한다라는 거였어. 그리고 제가 중간고사를 범위를 가르칠 때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고 내지통상이 허용됐어요라고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지통상은 불가였어. 거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내지로 운반하여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두 나라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고자 할 땐 뭐가 필요해? 허가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허가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가능은 했던 거야. 근데 굉장히 희박한 케이스였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내지통상은 원칙상 불가능했지만 허가증이 있으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약하게나마 내지통상이 시작은 됐다. 그럼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1876년부터 굉장히 공들여서 조선의 경제적인 침탈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청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보다 먼저 서울에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일부 제한적이지만 내지통상까지 시작을 했어. 심적으로 어떻게 될까? 일본.
돌아버리지. 쪼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다급하게 계속 체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직후에 체결됐었던 조일수호 조교 속약의 내용을 보면 간행이적을 어떻게? 넓혀. 50리. 그리고 2년 뒤에는 100리까지 늘리겠다라고 규정을 해. 그럼 50리 대충 어느 정도일까? 20km. 그렇지. 지금 100리면 40km. 40km까지 늘리게 되면 인천으로부터 어디까지 먹힐까? 서울이 조금 먹혀. 고척 스카이덤이 먹히고 예술의 전당 직전까지 먹히고 남산타워는 안 먹혀. 대충 어느 느낌인지 알겠니? 화성고 먹힐까? 서울 지리를 몰라. 서울 지리를 몰라요. 이렇게 너무 그런데?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경기도고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예. 사실 이 지도에서는 신비는 보이지도 않아. 축척이. 근데 한 100리쯤 가게 되면 이 정도야. 경기도 일부가 먹히고 북부 일부가 먹히고 서울도 일부가 먹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랬을 때 제가 지도로 대충 봤을 때는 팔탄면 인근까지 먹혀요. 근데 화성시가 다 먹히진 않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가상권을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못했어요. 나중에 인천항부터 화성고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40km 이내면 먹히는 거고 아니면 안 먹히는 거고. 어쨌든 이 인근까지 일본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일본 상인들이 내륙에 있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양화진을 1년 뒤에 개방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어. 그러니까 아마도 청나라가 먼저 허락받은 이거를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러한 것들이 규정된 게 조일수호 조교 속약이다. 그 다음 체결되게 되는 게 조일통상장정인데요. 조일통상장정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조약이야. 그래서 이 조약은 좀 중요해. 얘랑 같이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색깔 비슷한 걸로 같이 썼습니다. 조일 무역규칙 당시에는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했지만 너무 무제한으로 유출을 하다 보면은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런 이멀전시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어. 조선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사태일 때 곡물의 방출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됐어. 그게 방공령이야. 근데 조건이 있어. 한 달 전에 일본에게 통보해야 돼. 그냥 갑자기는 안 돼. 근데 지금 21세기에도 기상청이 내일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데 한 달 전에 다음 달에 가뭄이 들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지 아니면 폭설이 내릴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요게 나중에 방공령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긴급해서 방공령을 때렸는데 일본은 한 달 전에 얘기 안 했잖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자체는 방공령이라고 하는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고, 협정관세 얘기 볼게요. 원래는 관세 얘기를 일본이 계속 배제해왔습니다. 근데 조선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여타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 관세의 자주권을 인정받았었잖아요. 기억나? 관세의 자주권을 인정받았으니까 일본도 더 이상 그거를 눈 감고 지나갈 수 없어서 드디어 이때 협정 관세를 허락을 하면서 우리의 관세의 자주권을 인정해주게 됐어. 저 두 가지 초록색, 파란색으로 쓴 것들을 보면 아마 이때 조일 무역규칙 때의 부당한 권리들을 회복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여. 그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밑에 적혀있는 이 최애국 대우 때문에 조금의 문제가 생겨. 최애국 대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똑같이 적용받는 내용이 최애국 대우인데,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부당한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걸 설명드릴 건데 보겠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을 땐 점이었죠. 심리는 작은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50리가 됐어요. 50리가 되는 건 언제냐면 얘들아 82년이야. 왜냐? 조일수호 조교 속약이 82년에 체결됐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거를
2년 뒤인 언제? 84년에 백미로 늘릴 예정이었고요. 조약 체결한 지 1년 뒤에 양화진을 개방해달라고 했으니까 양화진의 개방은 83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행하기 전에 83년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어 여기에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조선이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허락했던 내지 통상권을 우리에게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내지 통상이 뚫려요. 일본이. 이게 83년입니다. 그럼 양화진 개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뚫렸죠, 그렇죠? 백리까지 늘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복잡 단안하게 엮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83년 요 무렵에 내지 통상이 뚫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이해 안 됐으면 이따 수업 끝나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질문하세요. 그래서 요 83년 이후 이러한 조약이 체결됐을 때의 경제적인 특징을 보겠습니다. 청나라가 일본 뒤를 바짝 따라왔어요. 맞죠? 그리고 이 시기의 무역의 형태는 내지무역이라고 부릅니다. 내지무역 무슨 뜻이겠어? 내지. 일본 상인이든 청상인이 우리나라에서. 내륙 깊숙이, 내륙 땅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직접 교류를 하는 거야. 왜냐? 내지로 다 들어올 수 있잖아. 얘네 거칠 필요 있어? 수수료 떼 있는데? 없지.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얘네랑 만나서 다이렉트로 교류하는 형태가 내지무역이야. 그렇다면 객주와 행상과 같은 중간 상인들의 역할은 필요가 없으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3년 이후의 경제적 특징은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 내부에서 유통망을 서로 장악하려고 굉장히 극심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이 팔던 그 영국산 면제품을 청나라도 팔기 시작을 해요. 동일한 제품을.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유통 경로가 일본은 복잡한데 청나라는 단순해요. 일단 청나라랑 일본이 영국산 면제품을 떼어오는 건 영국이잖아, 그렇지? 영국이랑 청나라는 아편전쟁 그 시절부터 조약을 맺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직구를 해와. 오. 그럼 가격이 어떻겠어? 싸요. 저렴해. 오. 직구라는 말은 사실상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유통 경로가 단순하다야.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최소 2개나 3개의 국가를 거쳐서 수입을 거쳐서 사는 거야. 이쪽은 유통 경로가 복잡해. 그럼 일본이 파는 면제품은 청나라가 파는 것보다 가격이 그치 비싸. 포장지까지 똑같은 면제품이야. 조선의 시장에 널리 팔리고 있어. 너희라면 어느 쪽 국가가 파는 걸 사겠니? 이쪽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짝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격 경쟁력이 훨씬 우수하죠. 그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 옆에 있는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아래쪽이 청나라고요. 위쪽 그래프가 일본인데요. 84년 무렵이에요. 지금 요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요 초반. 요 초반에는 거의 일본이 8이고요. 밑에 청나라가 20%를 차지할 만큼 이들의 관계는 사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 청나라가 상승곡선을 그려나가기 시작해. 어떻게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었을까? 먼저 서울을 뚫었고 먼저 내지 통상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들을 판매했으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때쯤 되게 되면 거의 5대5 정도 느낌으로 비슷해집니다. 6대4, 5대5로 비슷해지죠. 마지막 연도가 1892년인 거 보이시죠? 그쵸? 1892년 이후 1894년이 되면 일본과 청이
대등할 만큼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경쟁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결국 둘 간의 갈등 관계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돼. 그래서 그 전쟁의 명칭이 당연히 청일전쟁이잖아, 그렇지? 졌잖아요. 청일전쟁에서 그 누가 졌어? 청나라. 청나라가 졌어. 그럼 이 이후의 판도는 어떻게 되겠어? 일본만 남고 청나라는 나가리가 되겠지. 그럼 질문.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를 제낀 일본은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었니? 아니에요. 아니. 왜냐? 고종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에게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896년 이후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게요. 아관파천이라는 사건 때문에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수많은 국가들이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조약 안에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최해곡대우라는 조약을 넣었어. 그래서 조선에 뭐 허용해줬대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도 하는 거야. 그래서 내지통상도 서구 열강들 모두에게 다 열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권들도 다 뺏어가기 시작을 했어.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때 지도 내가 철도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그 X자로 그려냈던 거요. 맞아요. 그래서 철도가 경인선, 경의선, 경부원선, 경부선 이렇게 해서 X 철도였잖아, 그치? 이게 다 일본이 가져갔다라고 배웠잖아. 근데 사실 이 지도에는 너희가 간과해서 안 외웠겠지만 그 금광개발권 또는 철도 부설권 아니면 전화학 가설권, 전신주 설치권 등등 굉장히 수많은 권리들, 뭐 삼림벌채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수많은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어. 그 권리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아닌 러시아,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나눠서 가져갔어. 어떻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었냐면 일본한테 이거 줬잖아, 우리도 줘, 이런 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때 러시아만 셌던 게 아니라 러시아 이외의 서구 열강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선에 많이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아니, 무시할 수 없어. 1876년부터 굉장히 다단계로 우리를 괴롭힌 애들이 일본이잖아. 그래서 일본은 왜 무시할 수가 없었냐면 이거 무슨 부설권? 그렇지, X자로 가로지르는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고, 또 하나, 이 무렵에 일본은 조선의 토지를 침탈하기 위해서 동척을 설치해. 들어봤어요? 소양 국어 시간. 국어 시간에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관리한다라는 명분 아래 이렇게 가져가서 관리를 하고, 또 너무 황폐해서 조선인들이 경작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땅들도 전부 다 가지고 가가지고 개간 작업을 해. 그럼 쓸만한 땅이 됐겠지. 그거를 어떻게 하냐? 헐값에 일본인들에게 팔아.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을 야금야금 가져가게 되는 계기가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권력관계를 한번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갑자기 등장한 러시아가 일본을 살짝 앞서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고종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 다양한 서구 열강들이 조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러시아에게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뺏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터진다? 러일 전쟁. 그렇지, 러일 전쟁이 터진다. 러일 전쟁이 터졌어. 1904년에. 또 여기서 누가 이겼어? 일본. 일본이 이겼어. 그럼 라이벌이었던 누구를 이제 제꼈어? 러시아를 제꼈어. 그럼 이제는 일본이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니? 아니요. 왜? 일본에 있어. 열강들이 있어. 근데 이길 수 있잖아. 지금 앞서 있잖아. 어땠을 것 같아? 왜 끝났어? 왜 일본이 압도적으로 조선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렇지. 러일 전쟁 도중에 못 체결됐어.
한일의정서, 대한시설강령,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경찰사무 위탁각서, 한일병합조약까지 쭉쭉쭉쭉 전쟁함과 동시에 조선 먹으려고 다단계 작업했었잖아, 그치? 그게 성공적으로 먹혀 들어갔지. 그래서 이완용이 마지막에 어디다 사인을 했어? 한일병합조약. 그래서 뭐가 됐어?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 그러니까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웬만한 라이벌들을 다 제끼고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야. 아시겠죠? 찍어야겠죠, 여러분들? 잠깐 지우고 국제보상 운동할게요. 여기까지만 한 거 아니에요? 자, 지우선도 지우선. 네. 에이. 다 찍었어요? 네. 네. 잠깐 쉬고 계십시오. 유튜브 광고할 뻔했는데 너무 아름다우신다. 아까 여기 국민쌤이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얘들아, 예. 화폐 정리 사업 여기까지만 할게. 예. 딱 여기까지만 할게. 예. 알겠지? 힘을 내봐. 힘을 내봐. 자, 이제 일본이 조선을 독차지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식민지 경영 비용을 일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선에서 돈을 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민지로 경영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일본이 금융과 재정까지 꽉 장악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식민지 경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요. 이 당시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위안스칼. 노! 청나라 사람이잖아, 류안스카이. 이토유로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조선시대 사람. 자, 다시 떠올려보자. 이완용. 1차 한일협약 때 제임스 원. 아무나 지금 1차 한일협약 때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임명하고 외교고문 한 명을 스티븐슨으로 임명했잖아. 메가타, 그렇지, 메가타 얘들아, 메가타. 내가 탑. 네, 메가타 얘들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있었어. 아니 경비가 너무 몰랐잖아. 메가타 다네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2페이지 프린트에 1차 한일협약 부분을 보시면 있습니다. 자,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는 자신이 재정고문이 되자마자 어떤 작업을 단행하게 되냐면 제1은행 경성지점을 조선의 국고로 만들게 됩니다. 제1은행. 그거를 조선의 국고로 있는 거야? 네. 지들이 보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통제하고 황실의 재정을 축소하고 국유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 황실 재정의 제자가 오탄데 한 번만 교쳐주세요. I로. 어쨌든 국가와 황실의 재정을 꽉 움켜쥐게 된 일본은 그 이후 1905년에 가게 되면 화폐 정리 사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폐 정리 사업 연도가 방금 몇 년이라고 했어? 그렇지, 1905년. 그 당시
일본과 무슨 조약이 체결될 때냐면 을사늑약 같은 것들이 체결되었던 해야. 그러니까 동시에 정치도 건드리고 외교도 건드리고 경제도 건드리고 굉장히 멀티태스킹에 능했던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 화폐 정리 사업의 배경은 화폐 제도가 문란하다라는 명분을 들이밀었던 거고요. 실질적 의도는 조선의 화폐 체계를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선의 경제 시스템을 일본 것과 동일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것이 기존에 은본위제였는데 이걸 다시 금본위제로 바꿉니다. 왜냐? 일본이 바꿨거든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은본위제로 바꾼 이유가 일본 따라 하는 거였잖아. 그치? 일본이 개입했어서.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금으로 바꾼 상태니까 우리도 금본위제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일본에서 사용하는 화폐, 즉 제1은행권이라는 화폐를 법적인 공식 화폐, 즉 법화로 통용시킵니다. 당장 내일 엔화를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인 거죠. 대신 원화를 쓰지 마라. 그럼 우리는 반발할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그 돈들이 다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일본은 유예 기간을 줬어. 그래서 기간 내에 원화를 가지고 오면 상태를 봐서 괜찮은 돈들은 엔화로 바꿔주겠대. 무슨 말이 찜찜하니? 그래, 상태. 그래서 실제로 당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쓰던 동전이 백동화야. 그래서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 동전의 상태가 좋으면 갑종, 상태가 좀 찌그러지거나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을종. 이게 무슨 동전이야? 쓰레기 아니야? 라고 하면 병종. 그래서 차근 교환을 해줬어. 실제로 이 쓰레기 같은 병종은 교환을 거부당했어. 0으로 인정받은 거지. 0. 이랬을 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제1은행 경성지점이 국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의 위치를 이 제1은행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위치가 생겼다. 얘네가. 그리고 두 번째, 백동화의 상태에 따라서 백동화가 가치를 평가 절하받거나 병종의 경우에는 매수를 거부당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현금 부자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 근데 이 당시 현금 부자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상공업자들. 상공업자들은 거의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쥐고 있는 백동화가 굉장히 많았어. 얘네가 가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상인들이 돈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었는지 아니면 당시 동전 자체가 많이 낡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이거나 이곳에 취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도 교환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 훅 떨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상공업자들이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자금. 당연히 우리 조선은 돈이 없었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냐면 일본의 차관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본한테 빚졌다는 소리야. 그 사업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빚더미에 앉게 돼. 국가가 빚이 생겼어. 국채가 생겼네. 국채를 갚아보자라는 운동이 벌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추후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해서 늘린 게 아니에요. 메가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잖아요. 메가타가 주도했죠. 그럼 우리가 늘리지도 않은 돈을 갖자고 이러는 거예요. 네. 밑에 화폐 정리 사업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3조 보시면 백동화의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의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신화폐로 교환을 해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은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의 경우는 매수하지 않는다. 0으로 환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주제 35, 36, 37, 38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